안녕하세요. 아동간호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신생아를 비롯한 모든 단계의 성장과 발달을 비롯해서 각각의 성장과 발달에 어울리는 발달 단계의 어떤 성장 모습이라든가 그거에 맞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가 어떤지 살펴보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비정상적이거나 고위험 발달 단계, 즉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그런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장 신생아 성장과 발달. 일단 제목은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이지만 전체적인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스테이지에 맞는 신생아, 영아, 유아, 그 다음에 학령 전기, 학령기, 모든 청소년기까지 모든 그 스테이지에 맞는 그 단계별로의 어떤 성장 발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장 발달의 개념부터 먼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장과 발달은 얼핏 들으면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의미가 같은 것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장은 무엇이고 발달은 무엇일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장은 양적인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몸무게가 늘고 키가 크고 머리가 커지고 흉이가 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발달은 뭘까요? 약간 기능적인 변화, 즉 질적인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떤 여러 가지 반사 반응도 일어나고 또 기능적으로 뭐 언어를 익히기도 하고 또 놀이 문화를 접하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를 놀래킬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발달장,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발달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발달장애에 있는 아동을 보면은 어떤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그런 외형적인 성장은 다 이루어진 상태죠. 그런데 어떤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든가 언어가 조금 저조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달장애다 또는 발달지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성장과 발달의 차이가 그런 거구나라고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과 발달의 개념을 알았다면 성장과 발달의 원리는 그러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성장은 뭐라고요? 양적인 변화, 그다음에 발달은 뭐라고요? 기능적인 변화, 즉 질적인 변화다 그런 거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은 양적인 변화. 그다음에 발달은 기능적, 즉 질적인 변화. 성장과 발달은 어떠한 거 하나만 우세하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어떤 게 저조해서도 안 되겠죠. 성장과 발달은 고루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골고루 성장하고 골고루 발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발달의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도 있지만 성장 발달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성장은 복합적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성장은 복합적이고 더 추가하자면 상호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은 굉장히 복잡한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요인 그다음에 뭐 생물학적인 요인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상호 관련성이 있고 복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옛날의 성장, 옛날 아이들의 성장하고 지금 아이들의 성장은 좀 많이 다르죠. 요즘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쑥쑥 크고 어떤 키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옛날 아이들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죠.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식생활적인 면이라든가 지금은 훨씬 옛날보다는 잘 살죠,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성장의 면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대중매체,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주는 자극도 옛날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양적이고도 질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성장은 아마도 발달을 포함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장과 발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성장과 발달을 조금 같은 의미로 보기
보기도 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성장과 발달을 같이 아울러서 얘기를 했을 때 양적이고도 질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발달은 고루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성장은 계속적이고 순서적인 과정이다.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두미 방향이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들 플러스 원에 보시면 발달의 순서에서 단순에서 복잡, 전체적인 거에서 구체적, 그다음에 중심부에서 말초 이렇게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사람이 꼬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할 때 머리에서부터 쭉 밑으로 발달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두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발달의 순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이고 비가역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이기도 하고요. 비가역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3세의 유아가 다시 1세의 영아로 되돌아갈 수 없겠죠.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유아기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퇴행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지 그게 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가역적이다라는 말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3세 아이가 1세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성장은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 비가역적이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되돌이킬 수가 없다. 한번 성장했으면은 쭉 앞으로 갈 뿐이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성장의 속도는 고르지 않고 개인차가 있죠. 그 다음에 성장률과 유형은 수정될 수 있고 성장에는 특정 위기가 있다. 자, 성장에 특정 위기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결정적 시기가 있다. 또는 최적기가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성장이 빠른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몸무게가 3배가 변하고 여러분들 키가 1.5배가 큰 적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영아기예요. 그래서 영아기는 생후 12개월 때는 키가 뒤에 이제 또 나오겠는데요.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딱 영아기 때 12개월이 됐을 때 키가 몇 배? 1.5배. 몸무게가 몇 배? 3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 못지않게 청소년기에도 어때요? 2차 성징을 보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시기, 확 크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적의 시기, 뭐 림프계가 발달하는 시기가 다르고 또 조혈계가 발달하는 시기가 다르고 신경계가 발달하는 시기가 다르고 각각의 모든 우리 몸의 시스템이 각각 다 다르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계 굉장히 중요하죠. 신경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성장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또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성장과 발달의 원리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장과 발달의 원리. 첫 번째, 복합성 또는 상호 연관성.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성장을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향성.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두미 방향. 그다음에 말초에서 신부인가요? 아니면 신부에서 말초인가요? 당연히 신부에서 말초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거에서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방향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성장과 발달에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연속성이 있다. 일생을 통틀어서 쭉 계속 성장을 하죠. 사실은 학자들은 이 성장과 발달에 노화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제의 에릭슨의 발달 원리에 보면은 노년기까지 쭉 그 발달의 원리를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 아이는 좀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런 말 엄마들이 하면서 되게 걱정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엄마들 자존심이기도 하죠.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 되게 걱정이 되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동간호학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성장 발달인데 조금 늦는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떤 질환에 의한 병리적인 현상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 캐치하는 게 굉장히 엄마로서도 되게 중요하고 아동간호를 하는 우리 간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튼 성장과 발달에는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성장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좀 늦었었나 아니면 내가 좀 빨랐었나 그런 걸 기억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 능력도 우리 다 다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 즉 최적의 시기. 그쵸? 꾸준히 고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스파이크처럼 딱 아주 크게 성장하거나 아주 눈에 보이게 눈부시게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또 각각의 감각기관이라든가 각각의 모두 우리 몸의 기관들이 다 다르게 성장하고 특히 유난히 성장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비가역적이다. 성장과 발달은 가역적이다라고 예제에 나오면 여러분들 틀렸다고 골라내셔야 되겠죠. 반드시 비가역적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성장과 발달의 원리입니다. 성장과 발달의 원리는 복합성, 방향성, 연속성, 개인차가 있고 결정적 시기가 있고 비가역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덴버 검사라는 검사가 있어요. 발달 선별 검사라고 하고 DDST라고 얘기를 합니다. 덴버 검사는 시험에 어떤 유형으로 나올까요? 여러분들 덴버 검사는 검사 영역 4가지가 중요한 거 아시죠? 4가지 영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즉 4가지 영역은 첫 번째 덴버 검사 첫 번째 개인과 사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미세 운동과 적응. 세 번째는 언어. 네 번째는 전체 운동. 자,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덴버 발달 선별 검사는 말 그대로 6세 미만의 아이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검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개념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미숙아인 경우에 덴버 검사를 할 때는 현재 나이에서 재퇴 기간을 빼서 연령선을 교정해서 선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현재 나이에서 재퇴 기간만큼 빼서 연령선을 교정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특기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참 까다롭기도 막상 해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귀찮죠, 외우기가. 하지만 시험에는 되게 많이 나오죠. 바로 각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한 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프로이드, 에릭슨, 비교해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더 추가로 요즘엔 또 피아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피아제 인지 발달과 콜버그의 도독 발달까지 같이 한번 아울러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을 보시면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자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선생님도 병원에서 근무할 때 정신과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텍스트북으로 많이 쓰는 교재가 바로 프로이드의 책이거든요. 정신분석학.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의 석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이드는 발달 단계를 어떤 성적 에너지, 성적 에너지, 그러니까 즉 성욕이죠. 성욕의 그 에너지의 이동에 따라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적 에너지가 뭐 구강에 있다가 항문에 있다가 뭐 성기에 있다가 뭐 생식기에 있다가 좀 잠시 숨었다가 뭐 이런 어떤 단계별로 에너지의 어떤 이동 장소가 바뀐다.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성장을 하기도 하고 발달을 한다라는 이론이 바로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5단계로 나눴죠. 물론 에릭슨도 8단계로 나누긴 했지만 에릭슨의 그 단계에서도 5단계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죠. 청소년기까지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프로이드의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에 해당되는 에릭슨의 불신감, 죄송해요.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 대 죄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성 대 역할 혼미, 이것들을 같이 매칭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표를 다시 그려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프로이드는 일단 처음에 영아기 때는 모든 성적 에너지가 어디에 몰려 있냐면 구강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0세에서 1세 구강기. 그래서 모든 성적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 구강에 몰려 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모든 물건을 손에다 쥐어주면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다 입으로 가죠. 입으로 빨거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때 한참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엄마와의 애착 관계도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때 아이와 엄마의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에릭슨의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릭슨의 얘기한 그 엄마와의 모아 관계가 굉장히 나중에 아이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구강에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서킹 리플렉스, 즉 흡철 반사라고 하죠. 아이의 빠른 반사. 그 에너지, 입에 몰려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엄마와의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지만 아이가 건강한 성격으로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구강기 때는 입으로 아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제일 좋은 건 엄마의 모유수유겠죠. 그거 이외에도 만약에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노르게 젖꼭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줘서 빠른 반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관건이겠죠. 네, 선생님이 예전에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물론 일반화의 오류죠. 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알코올리즘이라든가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런 질환으로 입원한 정신과 환자들의 차트를 살펴보면 이 구강기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엄마와의 어떤 관계에서 일찍 모유 수유를 뭐 강제적으로 뗐다라든가 아니면 엄마가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 모유 수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든가 또는 태어나자마자 불행하게도 엄마 손에서 크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케이스의 환자들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아주 없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강기 때를 잘 보내지 못하면 입으로 만족해야 할 것들이 만족되지 못하고 충족되지 못해서 나중에 어떤 약물이라든가 뭐 어떤 뭐 알코올이라든가 또는 뭐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로 에너지가 엉뚱하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강기도 굉장히 성격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세에서 3세까지 유아기죠. 이때는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바로 항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문기.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대소변 훈련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관략근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때 아이들은 1세, 3세의 아이들은 굉장히 자율성이 뛰어나고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자기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율적으로 대소변을 잘 가리는 아이들은, 그리고 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어떤 조절 능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시기에, 대소변 훈련 시기에 부모로부터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라든가, 예를 들면 실수로 오줌 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로 대소변 훈련을 실패했을 때 부모가 굉장히 아주 차갑게 대했다라든가 굉장히 많이 혼냈다라든가, 그래서 아이에게 상처를 줬을 때 아이의 성격 형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기 때도 나중에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대소변 훈련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아이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보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 여러분들 보시나요? 거기 보니까 윌리엄이라는 꼬마가 그 아이가 딱 요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기저귀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막 즐거워하면서 야외로 놀러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그 아빠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꼭 안아주면서 아빠는 고등학교 때도 오줌 싸서, 그건 좀 심했죠. 고등학교 때도 오줌 쌌어. 윌리엄 괜찮아. 그리고 안아주니까 아이가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표정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의 어떤 여유 있는 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가 대소변을 잘 가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입고 벗기 쉬운 바지를 입혀준다라든가, 대변을 보기 위해서 변기에 앉았을 때는 그냥 계속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딱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5분에서 10분 안에 만약에 대변을 못 봤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자라고 다시 아이를 이끈다라든가, 이런 어떤 적절한 환경적인 요소를 조성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3세에서 6세면 딱 학령 정기죠. 요때는 신기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남근기라고 해요. 자기 성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근이라는 말에 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성학자들은 또 막 뭐라고 해요. 남근기라고 해서. 왜 프로이드는 남자를 중심으로 발달 단계를 얘기를 했느냐, 여성의 음액기라고 안 하고 왜 남성의 남근기라고 했느냐라고 또 딴지를 거는 여성 학자들도 있기도 한데,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일게요. 남근기 하면은 그냥 우리는 성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성의 성기까지 다 포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굉장히 성적인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때의 특징은, 자, 중요한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배우셨죠? 동성 부모를 어떻게 할까요? 동성 부모의 동일시. 그 다음에 이성 부모의 뭘까요? 집착. 이성 부모를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롤 모델, 어떤 성에 대한 롤 모델이 바로 동성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아들은 엄마를 좋아해요. 요 시기의 아이들은. 딸은 어떤가요? 딸은 당연히 아빠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희 그 사촌 동생하고 이렇게 조카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촌 동생 그 아이가, 딸이 딱 5살이거든요. 그런데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사촌 동생 옆에서 뭐라고 할게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에 있는, 요 나이에 있는 아이는 굉장히 아빠에 대한 동경, 이성 부모에 대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사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랑하면 안 되겠죠. 내가 아빠를 좋아하는데 아빠 옆에는 떡 누가 있나요? 너무너무도 매력적인 엄마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아들은 내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빠 옆에 누가 있나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 옆에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좌절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나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만 아빠를 이길 수가 없으니 아빠를 따라하자. 그래서 동성부모를 동일시하고. 딸도 마찬가지죠. 내가 엄마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엄마는 가슴도 크고 몸매도 날씬하고 막 이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딸도 역시 아빠를 사랑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자구책으로 엄마를 따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때 특징은 이거예요. 동성부모를 동일시하면서 어떤 성 모델로 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요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냐면 아기들은 요 시기에 있는 여자애들은 엄마 화장품 몰래 많이 발라요. 그리고 엄마 뾰족구도 막 신고 왔다 갔다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보일 수 있고요. 남자애들은 또 유난히 로보트라든가 더 남성적인 장난을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때 볼 수 있는 거 이성 부모에 대한 집착 이거를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거를 뭐라고 하나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다음에 딸이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를 일렉트라 컴플렉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남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기를 혹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약간의 어떤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남근 거세의 불안함이다. 그래서 거세 불안. 남아 같은 경우에는 거세 불안. 느끼기도 하죠. 이게 바로 남근기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고 요때 아이들은 굉장히 성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즉 성적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성적 관심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바로 6세부터 12세까지죠. 요때는 우리가 학령기라고 하죠. 굉장히 지적으로 발달하고 학습 욕구도 뛰어나고 요때는 학령 전기에 있었던 성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면서 성적 관심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동성 친구를 좋아할까요? 이성 친구를 좋아할까요? 이성 친구에는 관심이 없고 동성 친구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래 집단, 그룹 조직 이런 거에 굉장히 심취하게 되는 나이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잠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잠재기. 이때는 성적 관심이 어떻다고 했죠? 성적 관심이 굉장히 사라지고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동성 친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피아제 에릭슨에 의하면 근면성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사회 활동이라든가 조직 활동이라든가 뭐 학습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 뭐 놀이, 뭐 규칙 이런 거에 굉장히 심취돼 있는 나이고 3세에서 6세에 보였던 어떤 성적 관심은 잠시 숨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 초등학교 4, 5학년 요때 아이들 보면 어떤가요? 막 여자애들은 여자애끼리 몰려다니고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몰려다니고 그들만의 리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프로이드가 얘기한 마지막 성적 에너지 이동이 어디로 갈까요? 자, 12세부터 보통 18세. 12세부터 보통 18세는 우리 청소년기죠. 그래서 이때는 다시 성적 관심이 활화산처럼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생식기라고 얘기를 해요. 생식기.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죠. 사춘기. 그래서 이때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요? 2차 성징이 일어나죠. 그래서 2차 성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 분비가 증가하죠.
그러면서 잠시 잠복돼 있던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성적인 그런 에너지가 다시 이성으로 다시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동성에 있던 그 관심이 다시 이성으로 쏠리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 여학생들은 굉장히 멋내고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때 되게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많이 생기죠. 몽정을 하기도 하고 또 야동도 많이 보죠. 그렇죠?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을 하고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외모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성 교제를 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또 이때 특징은 굉장히 어떤 자아 정체성 같은 것들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 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쭉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성적 참 재밌는 학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발달 단계를 성적 에너지의 이동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놨을까 좀 신기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스토리보드를 만드셔서 재밌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적 에너지가 처음에는 구강에 쏠려 있어서 이때는 어떻게 빠른 반사를 충족시켜줘라. 그 다음에 학문기에 있을 때는 중요한 사건 뭐죠? 대소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때 대소변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왜? 나중에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세에서 6세 학령 전기 때는 남근기의 모든 에너지가 가면서 어때요? 성적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애들은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생겨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동성 부모를 동일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6세에서 12세는 잠복기라고 얘기를 해서 성적 관심은 잠시 자제되면서 이때는 이성 친구보다는 동성 친구의 어떤 학습 욕구도 많아지고 그룹과의 어떤 놀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다. 성적 관심을 숨는다. 동성 친구에 더 관심이 많다를 알아두시고 사춘기 때 다시 성적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지면서 성호르몬 많이 분비가 되죠. 그 다음에 또 2차 성징 나타나면서 다시 성적인 관심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프로이드 이론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학자 볼게요. 그 다음 학자는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리적인 그런 모든 변화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에릭슨이에요. 근데 단계별로 나눠놓은 걸 보면 프로이드하고 그 연령대 구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매칭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에릭슨은 자, 영아기, 아까 얘기했듯이 0세에서 1세 영아기 때는 어떤 게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엄마와의 모아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 엄마하고의 어떤 애정, 엄마하고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회가 뭔가요? 엄마하고의 관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아빠보다도 엄마거든요. 여러 가지 모유수유라든가 엄마하고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워킹맘들은 정말 이 영아기 때 엄마하고 형성돼야 되는 신뢰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이 형성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세에서 3세는 이때 아까 프로이드의 뭐라 그랬죠? 이때 이제 대소변 훈련을 가리는 학문기라고 얘기했죠. 이때는 자율적으로 대소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율성 대 이게 형성되지 못하면 수치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치감, 어떤 심리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소변 훈련을 가림에 있어서 아이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3세에서 6세는 학령 전기죠. 요때 형성되는 거는 굉장히 애들이 주도성이 있고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성 대 또는 다른 말로 솔선감 대 뭘까요? 솔선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바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 네. 그리고 6세에서 12세.
6세에서 12세는 학령기죠. 이때는 아이들이 어떠냐면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이라든가 그룹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근면해요.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 근면하지 않으면 열등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12세에서 18세. 18세에는 청소년기죠. 사춘기, 2차 성징이 일어난다라고 아까 프로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생기는 거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자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 대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면 역할 혼돈이 생깁니다. 역할 혼돈. 이건 꼭 아셔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그 성인 전기에 친밀감 대 고립감, 그 다음에 성인 중기 때 생산성 대 침체감, 그 다음에 성인 후기, 이제 노년기죠. 통합감 대 절망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청소년기까지는 5단계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에릭슨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피아제. 마지막은 아니죠. 피아제 보고 이제 콜보그도 봐야 되는데 피아제 보도록 할게요. 자, 피아제는 이렇게 표가 있어요. 우리 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피아제는 연령을 좀 다르게 나눴어요. 우리는 1세까지 영아기, 3세까지 유아기, 3세에서 6세까지 학령 전기, 6세에서 12세까지 학령기,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기 이렇게 나눠놨는데 피아제는 조금 다르게 0세에서 2세까지 감각운동기, 2세에서 7세까지 전조작기, 7세에서 11세까지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11세 이후를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감각운동기라고 하는 0세에서 2세는 감각과 행위, 뭐 보고 만지고 입에 넣고 쥐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여러분들 영아기 때도 이제 영아기에 대해서 따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영아기 때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감각이 발달하는 게 바로 감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각, 뭐 촉각, 뭐 청각, 뭐 시각, 미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뭐 보고 만지고 입에 넣고 쥐고 이런 활발한 운동들을 하는 시기가 바로 감각 운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발달 현상의 특징은 낯가림이 있죠. 특히 여러분들 6에서 8개월에 낯선 사람에 대한 굉장한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엄마 이외의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해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볼 때 이거는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낯가림, 엄마 이외의 사람에게 굉장히 분리불안이 있다라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상의 영속성,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대상의 영속성. 대상의 영속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알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2세까지. 즉 엄마가 지금 낯가림이 되게 심할 경우에는 엄마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구나 하고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개월수가 되면은 아이들은 엄마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잠깐 우리 엄마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대상이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의 영속성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감각 운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조작기, 2세에서 7세 전조작기, 즉 프로이드나 에릭슨의 단계별 분류에 의하면은 요때 딱 유아기하고 학령전기 겹치죠. 요때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직관이죠. 예, 맞았어요. 직관. 직관과 물활론, 마술적 사고, 자기중심성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 7세에서 11세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이 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시기, 경쟁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뭐 조직 또는 그룹 활동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데 이때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논리죠. 바로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수리적인 수학적인 변환을 할 줄 알고 보존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수리적 연산을 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 11세는 형식적 조작기로서 구체적 조작기 때 하지 못했던 추상적 논리까지 시행을 하고 추론을 할 줄 알고 굉장히 도덕성조차 굉장히 많이 성장한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제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네, 피아제와 에릭슨, 프로이드 다 같이 매칭해서 단계별로 구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콜버그 도덕적 발달을 좀 보도록 할게요. 도덕적 발달은 우리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라는 거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습 이전 수준 단계, 인습 수준 단계, 그 다음에 인습 이후 수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인습 수준은 특히 여기는 영학기부터 학령 전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습 수준은 학령기라고 보시면 돼요. 학령기 아시죠? 6세에서 12세. 네, 그 이유가 바로 인습 이후 수준이겠죠.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겠죠? 12세 이후. 그래서 콜버그라는 사람은 도덕 발달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는데 인습 이전 수준에는 어떤 규칙을 지키거나 어떤 뭐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체벌이나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또 구체적으로 나눠봤어요. 처음에 아이들은 뭐 영유아기 때는 벌을 받지 않으려고 규칙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조금 발달하면 어떻게 상을 받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때요? 단순 규칙을 지킴에 있어서 굉장히 체벌이라든가 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즉 벌과 보상에 의해서 규칙을 지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습 이전 수준이죠. 그래서 이때 부모가 교육을 할 때 굉장히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을 해서 체벌과 보상을 잘 구분을 해서 아이의 어떤 도덕성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습 수준 단계에서는 규칙을 지키긴 지키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양심이라든가 어떤 도덕성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단계가 바로 인습 수준의 첫 단계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아이들이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시기에. 그쵸? 그래서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착한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규칙을 지키는 단계가 인습 수준의 이제 첫 단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개인이 규칙에 대한 사회의 필요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양심가책이나 죄의식, 즉 이 학령기의 인습 수준에서 굉장히 도덕성이 아주 일취월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 양심가책, 죄의식 이런 말 되게 중요하죠. 인습 수준 첫 번째 단계에서 뭐라고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규칙을 지킨다면 인습 수준 후기 단계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죄의식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습 이후 수준에서는 더욱더 성숙된 도덕심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또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콜버그는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놨는데 인습 수준의 단계는 학령기가 되어서야 인습 수준의 단계가 된다라는 거. 초반에 우리 학령 전기까지는 어떻다고요? 체벌이나 상에 의해서 그냥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단계라면 학령기가 됐을 때 인습 수준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 사회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지만 점점점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본격적으로 도덕심이 생기는 거죠.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인습 수준의 단계인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더욱더 세련되고 성숙된 도덕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뭐 정당성이라든가 공정한 판단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12세 이후의 어떤 도덕성이 확립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하지만 여태까지 발달 단계를 여러 학자의 이론에 베이스로 뒷받침을 해서 지금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이드랑 에릭슨은 좀 분류가 같으니까 조금 덜 헷갈리실 텐데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나눠놓은 단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감각운동기는 0세에서 2세, 그다음에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 구체적 조작기는 또 7세에서 11세, 11세 이후는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누니까 나누는 기준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또 콜보그의 도덕성의 어떤 발달 단계도 세 파트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인습 수준이 되는 단계는 언제라고요? 학령기부터 인습 수준에 도달을 한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